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천장을 수리하려고 뜯어내니 집주인의 시체가 떨어졌다. 이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고 부엌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떨어지는 걸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그는 큰 냄비를 물이 새던 곳 밑에 두고는 알아서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냄비 속 물은 넘칠 듯 차올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냄비를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이 새는 곳으로부터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천장은 칙칙한 갈색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는 예보를 확인하고는 앞으로 10일간 줄곧 소나기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나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지출될까 걱정했기에 그는 동네에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수리를 위해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집주인만이 서명할 수 있었죠. 남자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당치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집주인이 회신을 안 주는지 도저히 그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둘은 한 달에 2번 정도 종종 연락을 해왔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이 지속된 어떠한 손상에도 자신을 책임을 져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어떠한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가 다급히 머리맡 램프를 켜자 저 멀리 희미하게 뒤집혀져 있는 식탁과 거대한 형체의 무언가가 가로로 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아파트를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는 담요를 둘러싸고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엌 천장 위에 시체가 있었고 물에 너무 퉁퉁 부른 나머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이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빗물 때문에 시체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시체는 부검에 넘겨졌습니다. 남자는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공포에 질린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놀란 기색이었고 남자는 그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주인에게 경찰서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시체의 신원은 리처드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었고 이미 죽은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죽었다면 그를 흉내내던 건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요약하자면 장마철에 부엌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한 남자는 큰 냄비로 물을 받으며 문제가 알아서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물이 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네 수리공을 불렀으나 집주인의 서명이 필요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불안해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며 그 위에 있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이미 1년 넘게 죽은 집주인으로 밝혀졌으며 남자는 집주인이 죽었다면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공포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이. 전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랍니다. 좀 더 깊이 느끼게 되죠. 정말 그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알맞은 마음을 읽을 때 정말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른들의 마음을 읽는 건 세금을 보고하는 것만큼 지루한 일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은 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상상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전 책상에 앉아서 제 반의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용을 가지고 끄적이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전 카를로스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소용돌이치는 우주를 지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울 모양의 외계인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화성인들로 가득 찬 머나먼 행성을 방문했어요. 전 빙긋 웃으며 마지의 마음속으로 봤습니다. 그곳은 정말 진정한 캔디랜드였어요. 사탕 막대와 젤리빈의 향이 가득했고 작은 젤리 과자로 만들어진 성과 캐러멜로 된 폭포가 있었죠. 마지는 진저브레드맨과 함께 사방치기를 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토마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할 때 누군가가 제 드레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전 사라를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라는 정말 제가 본 아이들 중 몇 안 되는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예요. 예쁘게 말린 갈색 머리에 강아지 같은 눈, 그리고 빛나는 미소를 가진 아이죠. 더피 선생님. 선생님 주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사라는 저를 큰 소리로 부르고선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종이에는 막대 모양으로 그려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더피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적힌 삐뚤삐뚤한 글씨가 여러 가지 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전 사라에게 큰 포옹을 해줬습니다. 사라는 우리 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사라의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는 아직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전 사라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렸죠. 그리고 저는 거의 구토할 뻔했습니다. 그 뜨거운 악취에 죽음의 물결을 마주쳤을 때 저는 질식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짙은 어둠에 의해 눈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둠은 제 뇌로 흘러들어가 마치 건드리는 모든 걸 검게 물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허 안에서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저를 타고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를 휘감고 얼굴을 꾹꾹 눌렀대며 마치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뒤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점점 커져와 제 고막을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영혼들이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사라를 보내며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제 몸이 떨리는 걸 그 애한테 보이지 않길 바라며 말입니다. 아주 예쁜 그림이구나. 전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간식 먹을 준비하자. 알았지? 그 아이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전 그 애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파란 드레스를 입은 게 무엇이던 간에 저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벽을 긁는 소리. 저는 벽 안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가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고 조그만 숲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간절히 이 집을 업자의 손에 떠맡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집의 가격은 정말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니 벌레나 해충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전 집 이곳저곳에 덫을 설치하고 포드에 쥐약을 뿌려놓고 해충 업체까지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긁는 소리는 몇 주 내내 계속되었고 전 최대한 무시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천천히 판자를 긁는 소리를 말이죠. 매일 밤마다 무언가가 내 집 벽안을 다니며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공기를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도마 위를 칼로 쓸어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건드리지 않은 곳이 없게 하려는 것처럼 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는 제 침대 머리맡의 나무판 바로 뒤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갈게 만드는 그 질질 끄는 소리. 지금까지도 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루에서 미친 듯이 긁는 소리와 함께 드문드문 섞여 들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진 말이죠. 거기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겁에 질린 울부짖음이 같이 들려왔습니다. 전 동물관리업체에 연락하는 걸 건너뛰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벽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꺼냈고 전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이 흔들릴 때마다 야생적인 눈을 움찔움찔거렸습니다. 전 경관님에게 쥐가 다니는 줄만 알았다는 얘기와 근 몇 주 동안 계속 그 소리가 저를 성가시게 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경관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극심한 허기와 공포로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쥐인 줄 알고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벽 안에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이 자신을 그곳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굶주렸기에 그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모두들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전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완벽했죠. 침묵 속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경관님의 외침에 저의 잠은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자면 경관님들이 수소문 한 결과 아이의 친척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최근에 실종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단 이틀 동안이었지만요. 그 말은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애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원인이 아니었고요. 서서히 그리고 날 비웃는 듯이 머리 옆쪽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땐 이미 공포는 제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동생의 목숨. 수십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 경기도에서 살던 저는 아버지의 공장에 이전을 하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공장을 이전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부모님 두 분 모두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 동생은 유치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는 동생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동생이 오전 일찍 유치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혼자 있기에 심심해서 비디오를 보려고 했는데 110V에 220V 변환 소켓이 달려있던 코드를 꽂았다고 합니다. 비디오가 안 나와서 다시 끼려고 억지로 뽑았더니 소켓은 분해가 됐고 220V 구멍에 금속 핀 2개가 꽂혀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동생은 망가뜨린 걸 들키면 혼날 것 같아서 금속 핀을 뽑기 위해 펜치를 찾아다녔고 온 집안을 뒤지고도 펜치를 찾지 못했던 동생이 어머니께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집으로 바로 달려와서 동생을 끌어안고 안타까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신 것이었죠. 전기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전극에 맞물려 있는 금속체를 건드리면 저는 도구 없이는 당연히 감전됩니다. 동생은 결과적으로 펜치를 찾지 못한 덕에 무사했던 겁니다. 헌데 저희 집은 공구를 특정 장소에 몰아서 놓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동생이라도 찾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 출근 전에 펜치를 빼서 신발장 가장 꼭대기의 구석에 있는 신발 안쪽에 넣어서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출근 전 문 앞에서 나가려는데 아무 이유 없이 펜치를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함을 열어 펜치를 꺼낸 뒤 어린 저희의 손이 닿지 않는 신발장 깊은 곳에 숨겼다고 하시더군요. 동생이 어머니께 전화해서 펜치가 어딨는지 물어봤을 때는 말로는 못 닿을 정도로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더군요. 수십 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물어보면 그땐 그냥 그랬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일본의 소름 끼치는 나무. 5년 전의 이야기이다. 비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만났다. 내가 처음 입사해서 서툴렀을 때 날 도와준 것이 바로 비였다. 비는 대충 가르쳐 주다 보니 꼼꼼한 성격인 나는 당황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동갑인 데다가 고향도 같아서
금세 친해지게 되었다. 나와 비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곤 했다. 두 사람 모두 자동차를 좋아해서 이야기는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날 무렵 갑자기 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사이는 좋았지만 술을 마시러 가는 횟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다. 나는 아마도 처음이라서 어색한 내게 신경을 써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우리 사이의 대화마저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거는 경우는 많았지만 비는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나마도 일에 관련된 사무적인 내용뿐이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나는 다른 동료들에게 상담을 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비가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전에는 밝은 성격이었고 매일 저녁 술도 같이 마셨다고 해도 어째서인지 다들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갑자기 비가 무단 결근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도 그렇고 상사도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다. 긴급 연락처에 적혀있던 비에 친가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비의 집 주소를 상사에게 물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매우 낡은 목조 아파트. 주변은 황폐해져서 잡초가 무성했다. 비의 방은 2층 가장 안쪽이었다. 녹슨 계단을 올라가 통로를 나아가자 확실히 비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걸려있다. 문 앞에는 신문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친한 사이긴 했지만 비의 집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다. 집에 없는 것일까?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자고 있거나 외출한 것일까? 하지만 중병으로 쓰러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살그머니 문고리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끼익 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현관은 어째서인지 흙투성이었다. 안쪽까지 계속 흙이 떨어져 있었다. 도저히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없는 정도였다. 나는 그대로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부엌이 보였다. 세면대에는 평범하게 물이 채워져 있고 작은 벌레의 시체가 몇 개 떠올라 있다. 어째서인지 식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비를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자 안쪽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문 틈새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분 나쁜 분위기가 감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방에는 빛이 사라져 있었다. 방에 두껍게 처진 커튼 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방이다. TV도, 테이블도, 가구나 가전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 구석에 매우 큰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무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썩은 나무였다. 그것은 작은 방에 맞지 않아 천장을 조금 뚫었을 정도의 크기였다. 전체가 검게 변색되어 있고 습기에 흠뻑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아래쪽에는 곰팡이인지 이끼인지 모를 기묘한 식물이 다다미에 자라있다. 곳곳에는 검붉은 옷감 같은 것이 감겨있고 그 위에 본 적 없는 글자로 무엇인가 적혀있다. 이 썩은 나무도 이상하지만 도대체 왜 이게 비의 방에 있는 것일까? 자세히 보니 나무의 좌우에는 자연석인가 싶은 축구공 모양의 돌이 재단에 재주 좋게 쌓여있다. 허리 높이의 재단의 위에는 초가 흩어져 있다. 그 외에도 절에서 쓸 법한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용도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방에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눌렀다. 하지만 불은 전혀 켜지지 않았다. 갑자기 얼굴에 무엇인가 떨어진다. 손으로 치우면서 알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았다. 기분 나쁜 거대한 썩은 나무와 의식을 치른 것 같은 흔적. 도대체 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비가 걱정됐지만 솔직히 나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아마 비는 이곳에 없을 것이다. 나가면서 목욕탕과 화장실을 살펴보고 아파트에서 나가자.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와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다. 썩은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
이제 더는 싫다. 이런 곳에서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나는 본심과 반대로 소리가 나는 곳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분명히 벌레일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썩은 나무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응시했다. 자세히 보니 곳곳에 큰 못이 박혀 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썩은 나무의 표면을 훑어보고 있을 때였다. 나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눈이다. 나무 가죽 틈새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은 멍하게 떠져서 나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썩은 나무 안쪽에서 기분 나쁜 손이 나온다. 분명 인간이다. 이 썩은 나무 안에는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아니 비어서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던 것이다. 썩은 나무의 가죽이 차례로 벗겨져 나가고 어두운 방 안에서도 그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거기에 있던 것은 비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 있었고 피부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턱을 쩍 벌려서 침이 질질 흐르고 있었다. 검은 지네 같은 모습의 벌레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비의 몸에 붙어 있었다.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이었지만 보자마자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서워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비의 몸에서는 군데군데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무에 박혀있던 못 때문일까. 충혈된 눈은 엄청난 속도로 가로세로를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다. 침을 마구 흩뿌리며 휘청휘청 내게로 걸어온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진 채로 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비는 눈앞까지 다가왔다. 두려워하는 나를 두고 비는 갑작스레 토를 하기 시작했다. 녹색의 끈적거리는 액체 투성이의 기묘한 물체가 내 발 밑에 토해졌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것이었다. 아니, 알고는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싶은 것이었다. 그것은 인간이었다. 작은 인간이었다. 아니,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무언가였다. 그것은 무표정하게 멍하니 나를 응시하고 있다. 비는 스스로 토해낸 그 물체를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씩 웃었다. 비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포로 미칠 것만 같았다. 어쩌면 나는 이미 미쳐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의 탓이 아니었다. 물론 비도 굉장히 무서웠다. 하지만 그때 보았던 것이다. 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비의 등 뒤에 보이는 썩은 나무의 틈에서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생존 본능이었을까? 생각조차 되지 않는 머릿속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단숨에 방을 뛰쳐나와 현관으로 달렸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 봤던 광경은 비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에게 와구와구 먹히는 광경이었다. 비는 아까 내게 지었던 만족스러운 표정인 채였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길가에서 기절한 것을 옮겨왔다는 것이었다. 비에 집에 가고 나서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다. 나는 입원을 핑계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상사나 동료들에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비는 없었다는 말만 전했다. 경찰이 비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나 역시 수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는 없었다. 퇴원하고 나서 나는 몇 년 동안 정신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누군가 알고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기분 나쁜 썩은 나무와 의식 같은 흔적들, 그리고 비가 변해버린 모습을, 그리고 그 인간의 형태를 한 무언가와 비와 같은 모습을 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 후로 5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비는 행방불명이다. 6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괴담. 승강기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험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아직도 3개월째 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완공되지 않아 입주자가 없는
신축 건물의 승강기 점검을 마친 뒤 사무실로 가던 도중 건물관리소에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길 오전 중에 방문하여 점검을 해준다고 했지만 경비업체는 옥상에 있는 물건을 옮겨야 한다며 귀찮더라도 오늘 꼭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원들 중 누가 갈 거냐고 물었지만 결국 잠실 근처에 사는 저와 입사 동기가 같이 다녀오기로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입사 동기와 저는 그 문제의 신축 건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승강기는 INS라는 버튼을 조작하면 엘리베이터 윗부분에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위에서 작업을 하는 도중 입사 동기가 배가 아프다며 갑자기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위에 앉아서 휴대폰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겁니다. 분명 조작을 INS로 맞춰놔서 엘리베이터 위에서만 조작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리셋이 있어서 그때마다 꼭대기층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전 누군가 리셋을 한 줄 알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휴대폰이 아닌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사고로 이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층, 한층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작동이었습니다. 리셋이 됐다면 한 번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정상인데 한층씩 멈추는 건 난생 처음 겪어보는 작동이었습니다. 승강기를 내릴 수도 없었고 운행이 멈춰야 제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승강기에 누가 타고 있는 것처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사 동기인 줄 알고 수십 번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쫙 하고 돋아나며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승강기 위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엘리베이터는 멋대로 움직이는 데다가 안에서는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오니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 때쯤 공포 속에 갇혀 이미 혼이 빠져나갈 무렵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멈춰섰습니다. 꼭대기층에서 말입니다. 하필 꼭대기층이라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입사 동기에게 전화해서 승강기가 지금 고장난 것 같으니 빨리 리셋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통 기계실은 건물 옥상에 위치해서 지하 2층에 있던 입사 동기가 옥상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포에 벌벌 떨던 저에게 승강기 안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뭐해? 저는 안에 사람이 있는 걸 느꼈고 보수 작업 중이고 고장이 난 것 같으니 타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서 고장 났다는 말에 내린 줄 알았는데 뭐해? 1분 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작업 중이니 빨리 내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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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똑같은 목소리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정상인은 아니다. 그렇게 직감했고 엘리베이터 천장 위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리는 목소리에 눈이 돌아가기 직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꼭대기층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는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관리실로 내려가서 웃으며 절 농락한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오갈 수도 있는 상황에 그런 장난을 치는 범인을 찾으려고 눈을 부릅떴지만 승강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복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건물 주차장을 빠져나오기 직전 절가 라는 말이 귓속을 울렸고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내가 탔던 배는 PCC다. PCC는 주로 해상 쪽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근데 생각보다 배도 작고 생활 환경도 좀 나빴다. 다른 함대는 출동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함대는 얘기가 좀 달랐다. 애초에 예속 함정도 별로 없어서 북한 정보선이나 북한 어무름반선 같은 게 떴다 하면 바로 긴급 출항시킨 뒤 2주 넘게 배를 띄워놓기도 하고
배가 없어서 임무교대도 잘 안되는 일이 파다했다. 그때도 중국 정보선 접촉으로 우리 배가 긴급 출항을 나갔을 때였다. 정보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동하면서 우리나라 함정이나 항공기 또는 관련 전력을 파악하는데 이놈들이 그날따라 돌아가질 않았다. 함정 인원은 서서히 미쳐가고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고 당직사관도 앉아서 잠들어 있고 그랬었다.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 경각심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을 때쯤 상황실에서 갑자기 퉁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직사관이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로 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암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새 한 마리가 배에 부딪혔거나 그런 충돌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만 나고 있었다. 누가 이 시간에 작업이야. 화가 잔뜩 난 전탐장이 갑자기 악을 지르면서 그 옆에 격실로 범인을 쫓으러 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레이더나 보고 있었는데 옆 격실로 갔던 전탐장이 얼굴이 말 그대로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다. 당직사관한테 같이 옆 격실에 가서 볼 게 있다고 말까지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탐장이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도 좋지 않은데 당직사관까지 자리 비우면 말이 안 되니까 상황일지를 쓰던 수병을 보냈다. 역시나 수병도 마찬가지로 완전 하얗게 질려와서는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몸이 격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던 것이다. 해군 출신이거나 현역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보통 현장을 유지시켜야 한다. 큰 배들은 냉동고가 있고 독도함 같은 경우는 시체 보관실에 시체를 보관할 수 있지만 PCC 같은 작은 함정은 그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당직사관은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 바로 함장님을 불렀고 함장님도 오셔서 보았는데 상황실에 들어오더니 완전히 주저앉았다. 함대에 보고 완료 후 수리 중이던 배를 긴급 소집해서 다른 PCC랑 임무교대를 해야 하니 바로 RTB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쿵쿵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다. 쿵소리 한 번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다. 의무병이 신상을 확인한 결과 망자는 병기병이었다. 나와 평소에 같이 현문 당직을 서면서 장난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수병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레이더를 보는 건지 레이더가 나를 보는 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당직이 끝났고 교대하는 다음 당직자들도 이미 소식을 듣고 인계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정신 빠져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옆에 격실에 자살한 수병이 있는데 파도 때문에 시체가 흔들려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그걸 참고하라는 것이 인계사항인 것이다. 결국 여차저차 항에 복귀했고 의무대와 헌병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유해를 실어가고 함총원도 한 명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결국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니 가족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만 했었다. 8번째 이야기, 딸아이의 스쿨버스. 로즈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 무늬가 그려진 가방에 지퍼를 한참 올렸다 내렸다 했다. 그녀의 부모는 로즈만큼이나 긴장한 상태였지만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다. 그들은 그녀의 학교 첫날이 불안이 아닌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랬다. 물론 학교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에 그녀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사랑스러운 딸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그들이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기도 전에 밝은 노란빛의 버스가 집 앞에 멈춰섰다. 버스는 놀랍게도 텅 비어 있었고 그 광경은 가족의 불안감을 더하기만 했다. 로즈는 큰 포옹과 몇 번의 키스를 가족에게 받고서는 버스로 들어가 앞으로 향해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다. 통통한 외형의 운전사는 부모에게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소중한 아이 뒤로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면서 닫혔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게 고인 눈물을 닦아내며 남편과 같이 길 건너편의 모퉁이로 사라지는 버스를 바라보았다. 좋은 하루를 보내고 올 거야. 그녀의 아버지는 이마에 키스하며 아내를 진정시켰다. 알아. 그녀는 주저하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난 샤워하러 갈게.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발소리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커다란 경적 소리가 그를 떨리게 했다. 행복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또 다른 버스가 그의 집 앞에 도로 앞에 멈춰 서 있는 걸 봤을 때 그는 헛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버스의 거대한 문이 미끄러져 열렸다. 좋은 아침이에요, 토마스 씨. 나이든 버스 기사는 다정한 할머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물었다. 로즈는 학교 첫날 준비가 됐나요?